안드로이드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안드로이드 구조를 좀 잘 이해해야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를 잘 이해해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먼저 안드로이드는 버추얼 머신을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자바라는 언어가 버추얼 머신을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바는 어떤 버추얼 머신을 이용하는가 하면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는 걸 이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트 코드, 자바 코드를 자바 소스 코드를 컴파일 하죠. 우리가 이제 1학년 2학기 때 자바를 배웠죠. 컴파일하면 뭐뭐.java, 예를 들어 a.java라는 파일을 컴파일하면 a.class라는 파일이 생기죠. 이거는 우리가 기계어 코드예요. 기계어 코드인데 이 기계어 코드는 어떤 기계어 코드인가 하면 일반 기계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Java Virtual Machine이라는 가상 기계에서 돌아가는 기계어 코드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계어 코드를 바이트 코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바이트 코드는 일반 PC가 아니라 PC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바이트 코드 이런 버추얼 머신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어떤 버추얼 머신을 우리가 사용을 했었죠? 네. VMware라는 버추얼 머신을 사용한 적이 있죠. 우리가 VMware를 이용해서 리눅스 명령어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버추얼 머신이라는 것이 기계를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흉내내는 그런 특별한 소프트웨어였죠. 버추얼 머신이. 그런데 자바는 우리가 어떤 코드를 특정 기계에서 실행시키려면 이 코드를 특정 기계에 맞게 컴파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PC에서 돌아가는 것, 윈도우즈에서 돌아가는 것하고 맥킨토시에서 돌아가는 것하고 소스 코드는 똑같아도 기계 코드는 다 달라요. C로 코드를 짜거나 이렇게 되면 이 C로 작성된 코드는 윈도우즈나 맥에서 돌아가는 기계 코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실행 프로그램이 윈도우즈용 실행 프로그램이 맥에서 실행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바는 이런 기계 코드가 임의의 기계에서 실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바를 컴파일한 이 코드를, 기계 코드를 임의의 기계에서 다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계에서 돌아가게 만들었는가 하면 버추얼 머신이라는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는 특별한 가상 기계를 하나 정의한 다음에 이 가상 기계에서 이 기계 코드가 돌아가게 했어요. 그래서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는 가상 기계에서 돌아가는 기계 코드다라고 해서 그 기계 코드의 이름을 바이트 코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바 버추얼 머신은 이 개발된 게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특정 CPU를 가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가상적인 CPU를 가정하고 그 가상적인 CPU 위에서 돌아가도록 기계 코드를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 코드는 16비트, 뭐 이런 기계 32비트 이런 기계에서 돌아가도록 이렇게 다 디자인되어 있고 스택 머신이에요. 우리가 레지스터 기반으로 되어 있는 CPU를 가정한 게 아니라 뭐 스택 머신으로 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바 버추얼 머신이 어떤 기계 위에서도 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죠. a.java라는 코드를 컴파일을 했어요. 컴파일하고 나면 이게 a.class라는 바이트 코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윈도우즈에서 이 기계 코드를 갖다 놓고 실행이 되느냐 하면 안 돼요. 맥에서도 실행을 그냥 이 기계 코드를 가져와서 실행하면 실행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에다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인가 하면 윈도우즈용
자바 버추얼 머신을 설치해요. 그러면 이 기계 코드가 실행 가능하게 됩니다. 실행이 돼요. 맥에서도 어떤 걸 설치하는가 하면 맥용 자바 버추얼 머신을 설치합니다. 그런 다음에 실행하면 이게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 기계 코드를 여기다 그대로 가져와서 다시 컴파일 하지 않아도 실행이 되는 이유가 각각 기계에 맞는 자바 버추얼 머신을 실행하고 요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는 이 소프트웨어가 이 자바 기계 코드인 바이트 코드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트 코드가 어떤 기계에서도 기계 코드가 자바 기계 코드는 실행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여기 보이는 이 코드가 뭔가 하면 자바 코드죠. 그래서 이걸 기계 코드로 바꿔요. 그러면 자바 바이트 코드라고 부른다 그랬죠. 자바 기계 코드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스택 머신이에요. 그래서 스택 머신용 머신 형태의 기계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 코드는 현대의 빠른 CPU는 어떤 건가 하면 스택 머신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레지스터 기반의 CPU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아주 빠릅니다.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CPU 안에 CPU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CPU예요. 그러면 메모리가 너무 크게 그렸네. 자, 이렇게 있으면 메모리가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메모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CPU는 여기서 여기에 있는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5라는 걸 읽어드려요. 그리고 6이라는 걸 읽어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요 두 개의 값을 갖다 놓고 이걸 더하기 하겠죠. 예를 들어 더하라 5 더하기 6 이런 걸 기계 코드로 하면 뭐 add 5,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걸 더해 가지고 다시 여기다가 메모리에다 저장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 CPU가 하는 일인데 요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5하고 6을 CPU로 갖고 와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CPU에 이러한 메모리를 우리가 CPU 내에 있는 요 특별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이런 메모리를 우리가 레지스터라 그래요. 그래서 이 레지스터는 CPU만큼 빠른 속도로 연산이 가능한데 메모리는 CPU보다 아주 느립니다. 아주 느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메모리를 참조하는 횟수를 줄이면서 계산을 할 수 있으면 CPU가 빠르게 동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레지스터를 많이 이 CPU 안에 기억 장소를 많이 만들면 좋겠죠. 레지스터를 많이 만들면 좋아요. 그런 CPU를 우리가 레지스터 기반 명령 형태가 레지스터 기반의 기계어 명령어 형태예요. 이건 이제 컴퓨터 구조 시간에 컴퓨터 구조 운영 체제 이런 데 배우면 더 자세하게 배우니까 그때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우리는 지금 간단한 형태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스택 머신은 우리가 자료 구조 시간에 이제 스택을 배웠죠. 스택 형태로 계산을 하는 그러한 걸 합니다. 그러면 스택 형태로 할 때는 CPU 내에 accumulator라는 레지스터 한 개만 두고 이제 나머지 그 연산을 위한 레지스터 몇 개는 있죠. 명령어를 저장하는 것, 프로그램 카운트를 저장하는 것, CPU 상태를 저장하는 것, 뭐 이런 CPU들이 그 레지스터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데이터를 저장하는 걸 우리가 범용이라고 그래요. 범용 레지스터는 없어요. 스택 머신에서는.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왜냐하면 매번 연산을 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참조해야 되니까. 그런데 레지스터 기반에서는 레지스터가 여기 많기 때문에 메모리에 있는 여기 값을 한번 레지스터에 갖다 놓고는 그 다음 다시 메모리를 참조할 일은 없겠죠. 레지스터 내에서 계속 연산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자바 버추얼 머신은 이미의 기계에서 다 돌아가도록 디자인되어야 했기 때문에 CPU가 좋은 CPU가 아닌 데서도 돌아갔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바 버추얼 설계 자체가 이 스택 머신 가상 CPU를 가정하고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느리겠죠. 현대의 컴퓨터에서 동작하면 느려요. 이걸 현대의 빠른 CPU, 우리는 지금 그 핸드폰에 쓰는 CPU는 주로 뭘 쓰는가 하면
ARM이라는 CPU를 쓰죠. 그래서 ARM CPU는 그 레지스터 기반의 명령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뭐 더하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스택 머신에서는 스택 머신과 레지스터가 있어요. 그러면 레지스터는 add 한 다음에 R1, R2, R3 이렇게 하면 R1하고 R2를 더해 가지고 R셀에 넣어라. 이런 기계화 명령어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스택 머신은 pop 예를 들어 pop 그다음에 pop add push 뭐 A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두 개의 P 연산자를 팝해서 두 개를 add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add를 하면 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스택에 두 개의 값을 이거는 이제 기계 명령은 아니에요. add 이렇게 하면 두 개를 팝해 가지고 다시 푸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메모리 참조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지스터 기반의 그 기계 명령을 쓰면 기계 명령의 사이즈가 일단 확 줄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요 디스패치라는 건 그러니까 명령어를 CPU로 갖고 오는 횟수도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4번의 기계 명령어를 CPU로 갖고 와야 되는데 얘는 기계 명령어가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도 6개밖에 안 되죠. 얘는 6번만 명령어를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명령어를 가져오는 것 이것도 메모리를 참조하는 횟수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건 이제 메모리를 참조하는 횟수가 스택 머신은 훨씬 더 많다 그랬죠. 팝 2개 했다가 다시 푸시하고 이런 걸 하니까 메모리를 리드하는 횟수가 45번, 라이트하는 횟수가 16번인데 이렇게 그 만약에 레지스터 기반의 어떤 기계 명령어로 바꾼다면 리드하는 게 19번, 라이트하는 게 6번으로 줄 수 있죠. 그래서 그 안드로이드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바이트 코드를 이러한 형태의 바이트 코드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기계 명령어의 사이즈도 25바이트에서 18바이트로 줄고 이렇게 메모리를 참조하는 횟수도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줄어들었는데 예를 들어 이제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런 세 개의 하나의 인터페이스와 두 개의 클래스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걸 컴파일하면 자바에서는 세 개의 하나의 인터페이스도 하나의 클래스 파일이 생기고 파일이 하나 생겨요. jepper.class 여기도 파일이 하나 생기고 파일이 세 개의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각각의 파일에서는 여기 보면 이 jepper라는 데서 타입이 어떤 클래스가 쓰이고 있는가 하면 jepper도 쓰이고 string도 쓰이고 object라는 클래스도 쓰이죠. 여기서는 어떤 게 쓰이는가 하면 두 번째에서는 bloat라는 클래스 이름 jepper, string, object 등이 쓰이죠. jepper가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jep user도 jep user, jepper 이런 게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이 자바는 실행 시에 오브젝트의 타입 정보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알 수 있게 하려면 타입 정보를 각각의 실행 코드 안에 넣어둘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실행 그 코드를 실행 시에 타입 정보를 알 수 있으려면 각각의 파일에 타입 정보가 다 있어야 된다니까 jepper 클래스에는 jepper에 대한 타입 정보, 그 다음에 오브젝트에 대한 타입 정보, 스트링에 대한 타입 정보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블로트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다 마찬가지죠. 각각의 이 바이트 코드 안에는 그 바이트 코드 하나가 이런 클래스 파일은 클래스 하나가 온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철학이 있기 때문에 자바를 디자인했던 그런 철학이 있기 때문에 타입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메모리에 올라온다고 해봐요. 그럼 메모리에 올라오면 메모리에 jepper 클래스에도 메모리에 올라오고 이게 이제 메모리예요. 그러면 메모리에 bloat, jep user 세 개가 다 메모리에 올라오면 메모리에 jepper 어떻게 돼요?
똑같은 이미지가 메모리에 3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낭비가 생깁니다. 그래서 덱스 파일, 그 안드로이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덱스라는 파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뭐.클래스 3개의 클래스 파일 있죠. 이 3개의 제퍼, 잼, 유저 뭐 이런 3개의 그 클래스 파일을 덱스라는 하나의 파일로 합합니다. 그래서 제퍼에 대한 타입 정보, 그 다음에 블롯, 잼, 유저 뭐 이런 것들이 스트링, 오브젝트 뭐 이런 것들이 한 번만 존재해요. 타입 정보가 한 개만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데이터가 두 번 있게 할 필요가 없겠죠. 마치 링크를 한다는 겁니다. 링크. 자바는 런타임 시에 링크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이나믹 링크를 하는데 안드로이드에서는 클래스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다 합하기 때문에 스태틱 링크를 해요. 그래서 하나의 파일에 모든 걸 합해 넣어둡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메모리 공간을 줄입니다. 그래서 덱스 파일을 만드는 방법은 3개의 클래스 파일, 이 3개의 클래스 파일을 합해가지고 동일한 데이터가 두 번 나오지 않게 하나의 파일로 만들고 이걸 덱스 파일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컴파일 되는 과정을 한번 요약을 해서 한번 보죠. 이 자바 코드가 이렇게 있어요. 자바 파일이 3개의 자바 파일이 있으면 요거는 자바 컴파일러죠. 자바 C라고 하는 자바 컴파일러가 .class 파일을 만들어요. 그럼 이 .class 파일은 3개의 각각 클래스마다 뭐뭐 .class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는 이게 뭔가 하면 리소스예요. 리소스. 그러면 우리 리소스 살펴봤죠? 리소스에는 그 UI도 있고 아이콘도 있고 그 다음에 스트링도 있고 이제 이거 배울 겁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리소스들이 있는데 그게 XML로 기술되어 있죠. 그 XML로 기술되어 있는 것을 이걸 컴파일 합니다. 그래서 r.java라는 파일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걸 java-c로 컴파일하면 r.class라는 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요 중간에 요 만드는 요 과정은 JDK에 들어있는 자바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클래스 파일을 다 만드는 거예요. 만든 다음에 이걸 하나의 파일로 합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파일로 합해서 dex 파일을 만들어요. 이름은 정해진 이름 쓰겠죠. classes.dex라는 파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제 이 모든 클래스 파일을 합해서 하나의 클래스 파일을 만들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컴파일하는 게 아니죠. 이미지 자체니까 voice, 그 다음에 소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resource.ap underbar라는 파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 두 개의 파일을 이제 뭘 하는가 하면 압축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zip으로 압축을 해요. 그 파일의 확장자를 apk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핸드폰에 설치를 하는 거죠. 핸드폰에 설치를 하면 이 apk 파일에 설치가 되면 안드로이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예전 버전의 안드로이드인데 여기 보면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고 core library, 달빅 버추얼 머신 이런 게 있어요. 여기는 똑같습니다. 이 예전 버전이나 요게 이제 예전이라는 뜻이고 요거는 아래쪽은 똑같죠. 하드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는 뭘 쓰는가 하면 우리 배웠죠. 리눅스 배웠잖아요. 그죠? 그 리눅스가 안드로이드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은 리눅스 위에서 동작하는데 자바 버추얼 머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자바 버추얼 머신은 .class 파일을 실행할 수 있지만 dex 파일을 실행하는 건 아니에요. 이 dex 파일을 실행하는 버추얼 머신을 새롭게 정의해야 되는데 그 버추얼 머신의 이름이 뭔가 하면 달빅 버추얼 머신이에요. 그래서 달빅 버추얼 머신이 있고 이 달빅 버추얼 머신이 이 dex 파일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좀 느리겠죠. 왜냐하면 버추얼 머신은 그 버추얼 머신을 만들지 않고 해당 기계의 기계어 코드로 실행하면 더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CPU들은 CPU가 아니라 안드로이드는 이 덱스 파일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해당 기계의 기계어 코드로 바꾸어서 설치하도록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여하튼 전체 구조는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코어 라이브러리 이런 게 있어요. 이 코어 라이브러리는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미리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자바 라이브러리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바로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이브러리는 전부 다 C로 작성되어 있고, 코어 라이브러리도 껍데기는 자바인데 실제로는 JNI라고 하는 자바 네이티브 인보케이션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사실은 C를 자바로 포장해 놓은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리눅스 운영체제에 뭔가 요청을 하는 것은 전부 다 C 코드로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리눅스는 원래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C 코드가 이렇게 C 커널로 리눅스 운영체제를 우리가 커널이라고 부르는데, 커널에 뭔가를 요청하는 건 시스템 콜, 그런 걸 시스템 콜이라고 불러요. 커널에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시스템 콜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스템 콜은 전부 다 C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C 펑션으로 다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드로이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즈가 얼마나 줄었냐 하면, 자바로 어떤 커먼 라이브러리, 공동 라이브러리를 자바로 짜면 사이즈가 이 정도 돼요. 이걸 100% 사이즈라고 하면 이게 요거는 이제 압축이에요. 자르라는 것으로 자르 파일로 압축을 합니다. 압축을 하면 한 2분의 1로 줄어요. zip으로 압축한다 그랬죠. 그러면 한 반 주는데, 덱스 파일로 만들면 압축한 것만큼 줄죠. 압축한 것보다 더 줄어요. 웹 브라우저도 49%, 압축하면 49%인데 덱스 파일로 만들면 압축하지 않아도 이게 압축한 것보다 더 줄죠. 왜냐하면 공통되어 있는, 일단 기계어 코드의 사이즈가 줄죠. 기계어의 사이즈가 주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공통된 그 타입 정보 이런 것들이 한 번만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걸로 굉장히 많이 사이즈가 준다는 거예요. 그럼 실행 코드의 사이즈가 준다는 건 뭐예요? 이 실행 코드가 실행되려면 메모리에 올라와야 되죠. 그러니까 메인 메모리, 램의 크기도 줄어도 되겠다. 이런 효과가 있죠. 그러면 안드로이드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이제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걸 우리가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스택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작성한 애플리케이션 여기에 있어요. 뭐 third party라는 건 제3자가 만든 앱, 그 말은 제3자라는 건 안드로이드를 개발한 곳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만든 것,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든 앱이죠. 이 앱이 실행이 되면 어떤 기능을 막 호출을 할 거예요. 안드로이드에서 뭐 카메라 기능도 이용하고 GPS 기능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하겠죠. 그런 기능은 안드로이드에서 미리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죠. 그러면 그런 기능을 이용하려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위치를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 위치 매니저라는, 안드로이드에 위치 매니저라는 그런 객체가 있어요. 안드로이드 안에. 요 객체한테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객체에 요청하는데 자바 코드로 이제 요청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있는 뭐 안드로이드의 여러 라이브러리뿐만이 아니라 라이브러리를 직접 호출할 수도 있고, 혹은 위치를 알기 위해서 얘한테 위치를 알려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자바 코드는 안드로이드 런타임에서 이제 돌아갑니다. art라는 게 설치되어 있어요. 이 art가 덱스 파일을 실행하는 거죠. 덱스 파일을 컴파일 하기도 하고, 이건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죠. 그리고 안드로이드 미리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바나 이런 걸로 작성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코어 라이브러리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위치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들, C로 작성되어 있는, C나 C++로 작성되어 있는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들 있어요. 그 위치를 알고 싶어서 요거에 자바로 작성되어 있는 위치를 알고자 하는 코드를 호출하면, 얘는 C로 작성되어 있는 여기 이제 위치에 해당하는 C 라이브러리가 있겠죠. 얘를 호출합니다. 얘를 호출하면 얘는 C로 이제 여기서부터는 C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C로 작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위치와 관련되는 거 어디 있어요? 하드웨어잖아요. GPS 장치나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어떤 특정한 하드웨어예요. 특정 하드웨어인데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게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하드웨어를 관리하죠.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통해서 하드웨어를 액세스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 드라이버, 요중에 GPS 하드웨어가 있다는, GPS 하드웨어 드라이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액세스하기 위한 그런 것도 우리가 센서라고 부르죠. 이런 센서를 액세스하기 위한 하드웨어 추상 계층이 있어요. C로 작성되는. 그걸 이제 이렇게 호출하면 얘가 이제 하드웨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요청하고 실제 하드웨어가 있겠죠. GPS 장치, GPS 모듈을 있을 텐데 걔가 하드웨어로부터 위치를 읽어서 값을 다시 여기서부터 값을 return 해서 사용자에게 값을 얻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화면에 그림을 그리거나 비디오를 보거나 하는 모든 어떤 그런 코드들이 이런 형태로 이제 호출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드로이드 앱을 잘 작성하기 위해서 일단은 리눅스 커널 운영체제가 있어야 돼요. 그죠? 운영체제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다 운영체제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OS 파트인데, 리눅스 커널 위에 하드웨어 추상 계층도 있고, 리눅스 커널도 있고, 이건 주로 이제, 여기는 디바이스 드라이버예요. 실제 하드웨어도 있고, 뭐 그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안드로이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C로 만들어준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덱스 파일 같은 걸 실행하기 위한 안드로이드 런타임, 옛날에 이제 버추얼 머신이 했던 기능을 하는 안드로이드 런타임이 있고, 그 다음에 코어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들을 액세스하기 위한 안드로이드는 자바로 코드를 작성하니까 자바로 되어 있는 그런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이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예요. 라이브러리라고는 보긴 좀 어려운데 하여튼 여러 가지 장치 뭐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오브젝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로 이제 어떤 매니저라고 불러요. 그럼 이런 매니저뿐만이 아니라 자바 같은 걸로 작성되어 있는 다른 또 라이브러리 같은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런 것이나 요런 것을 이용해서 이제 안드로이드 앱들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드로이드에서는 예전에는 달빅 버추얼 머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덱스 파일까지 만드는 건 똑같은데 Art라는 게 4.4부터 도입됐고 안드로이드 5.0부터는 기본 런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Art로 되어 있습니다. 4.4까지는 Art도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달빅 버추얼 머신도 설치되어 있어서 두 가지 기능을 다 이제 선택할 수 있었는데 4.4부터는 이건 Art를 해볼까 하는 실험적인 것 때문에 같이 탑재했지만 해보니까 좋아요. 그죠? 성능이 훨씬 빨라지니까 5.0부터는 기본적으로 Art만 쓰고 달빅을 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핸드폰은 이제 이게 나온 지가 좀 몇 년이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 바꾼 지가 벌써 오래 쓴 사람도 한 2, 3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2, 3년 전부터 Art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핸드폰은 전부 다 Art 런타임이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특히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대학생 되면 핸드폰 하나 새로 다 장만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들은 대부분 Art 런타임을 갖고 있는 밑에 있는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덱스 파일은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그 바이트 코드죠. 사실은 그 자바에 있는 바이트 코드는 아니지만 달빅 버추얼 머신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바이트 코드예요. 이 달빅도 사실은 버추얼 머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버추얼 머신을 쓰면 여기 이제 덱스 파일이 버추얼 머신에 쓰면 버추얼 머신 뭐예요? 실제 CPU 특정 CPU가 이해하는 기계어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계어 변환을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 기계를 호스트 머신이라고 불러요. 호스트 머신용 기계어 코드. 그래서 머신 코드로 이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요런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느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속도가. 그래서 Art는 요 덱스 파일을
타겟, 여기 이제 호스트라고도 하고 타겟 머신이라고 불러요. 타겟 머신용 기계 코드로 컴파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쓰는 자바 바이트 코드를 이 단계가 다시 단계를 보면 이런 거죠. 자바 코드, 자바 소스 코드를 자바 C라는 컴파일러가 바이트 코드로 바꾸죠. 자바 바이트 코드로 바꿔요. 이걸 뭘로 바꿉니까? 덱스 파일로. 덱스 파일. 요건 뭐예요? 덱스 파일이 뭐예요? 달빅 버추얼 머신용 기계 코드죠. 기계 코드인 덱스 파일을 바꿉니다. 이제는 이걸 뭘로 바꾸는가 하면 타겟 다시 이걸 뭘로 바꾸는가 하면 타겟 머신용 기계 코드로 바꿔요. 그러면 훨씬 속도가 빨라지겠죠. 바꾸고 나면. 그래서 C로 컴파일한 것만큼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컴파일러가 이제 컴파일러가 JIT 컴파일러를 쓰는데 이거는 AOT라는 컴파일러를 쓴다는 뜻이고, 이렇게 ELF라는 건 이제 리눅스에서 제공하는 실행 파일 포맷이에요. 그래서 ELF 파일로 바꿔서 실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바는 옛날에 이제 어떻게 빠르게 동작하게 애를 썼는가 하면 바이트 코드를 JIT 컴파일러를 썼어요. JIT 컴파일러는 바이트 코드가 있으면 이 부분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계속 바이트 코드를 타겟 머신 코드로 트랜슬레이션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작업을 매번 하니까 느려지니까 반복되는 지점은 아예 왕창 타겟 머신용 코드로 바꿔두면 여기서는 변환 과정을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실행 시에 여러 번 반복되는 지점을 찾아서 그 부분만 순간적으로 타겟 머신용 코드로 컴파일하는 걸 우리가 JIT 컴파일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 RTS는 미리 컴파일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 바이트 코드를 미리 앱을 설치할 때 컴파일해요. 그래서 달라지는 점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APK 파일이 있죠. APK 파일을 안드로이드에서 설치를 하죠. 설치를 하면 APK가 들어간다 그랬죠. 이걸 한 단계 더 거친다는 거죠. 뭘로? 컴파일 한다는 거예요. 이게 AOT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컴파일해서 타겟 머신용 기계어 코드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꿔준 다음에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컴파일하는 시간 때문에 옛날 안드로이드 폰에 설치하는 시간보다 조금 더 걸리죠. 그래서 설치가 조금 더 느려졌어요. 왜냐하면 실행 시에 빨리 실행하기 위해서 APK 파일을 설치를 하면 덱스 파일을 타겟 머신용 기계 코드로 바꾸어 두기 때문입니다.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바 코드가 있습니다. 이걸 자바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자바 C라는 자바 컴파일러 이용하면 바이트 코드가 생겨요. 그래서 기존의 자바 코드는 JVM에서 이 바이트 코드를 압축을 해서 자로로 묶었지만 바로 이걸 실행한다는 뜻이고, 안드로이드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바이트 코드를 덱스 파일로 바꾸죠. 그런 다음에 달빅 버추얼 머신이 이 덱스 파일을 실행하는 것이 예전 안드로이드에서의 실행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요 실행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실행되는 걸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기법을 쓰는가 하면 JIT 컴파일러라는 걸 양쪽에서 다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요거는 요 앞쪽에서는 달빅 버추얼 머신, 여기서 달빅 버추얼 머신에서 실행을 하는데 빠르게 동작하기 위한 어떤 기능이 이제 결여되어 있는 건데, 빨리 동작하기 위해서는 JIT 컴파일러를 이 중간에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덱스 파일을 만들면 달빅 버추얼 머신이 이 덱스 파일을 실행을 해요. 실행을 하는데 실행하다 보니까 빠르게 실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검출이 됐죠. 그죠? 그러면 달빅 버추얼 머신이 그 해당되는 부분 코드를 JIT 컴파일을 이용해서 타겟 머신용 기계 코드로 바꿔놔요. 그래서 그걸 머신 코드로 실행하도록 합니다. 달빅 버추얼 머신이 머신 코드로 바로 실행하거나 혹은 그 중간에 해당되는 부분은 바로 머신 코드로 실행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JVM도 똑같아요. JVM도 런타임 시에 반복 실행되는 부분은 JIT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머신 코드로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자바 코드를 실행할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실행되는 이유가 JIT 컴파일러 때문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JIT 컴파일러는 일단 한번 실행해보고 그 다음에 반복되는 지점이 나올 때 그때 머신 코드로 바꾸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여전히 버추얼 머신이 실행하죠. 그럼 버추얼 머신은 마치 인터프리트처럼 바이트 코드를 매번 기계 코드로 변환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실행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진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걸 이제 개선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빅 버추얼 머신에서 기계 코드를 실행하는 이제 보면 방법을 보면 특정 구역의 실행 횟수를 카운팅해요. 그래서 그 실행 횟수가 threshold 제한되어 있는 가정하고 있는 그 횟수를 넘어서면 이미 트랜슬레이션 해놓은 그러니까 타겟 머신용 기계 코드로 미리 바꿔놓은 적이 있는가 보고 바꿔놨으면 그걸 갖다가 그냥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실행하는데 그걸 그대로 트랜슬레이션 된 코드를 그대로 실행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JIT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그때서야 컴파일 하는데 컴파일을 하기 위해서 컴파일러 스레드를 만들어서 그 스레드가 JIT 컴파일러 컴파일해서 여기다가 컴파일된 결과를 넣어놓고 이게 이제 타겟 머신용 기계 코드로 바뀌어진 그 부분 기계 머신 코드가 되겠죠. 이걸 실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교해 볼 수 있겠죠. 달빅 버추얼 머신, ART, 자바 버추얼 머신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게 뭐예요? 이게 배웠죠. 자바 버추얼 머신.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그걸 실행하면 자바 버추얼 머신이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부분적으로 빨리 실행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JIT 컴파일러를 만들어서 JIT 컴파일러가 부분 코드를 실행해서 머신 코드로 바꿔서 머신 코드를 실행하는 건 마치 최종적으로 머신 코드로 변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옛날 안드로이드 4는 덱스 파일 만드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덱스 파일을 만들면 이 덱스 파일을 달빅 버추얼 머신이 실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느려요. 그러면 JIT 컴파일러 이용해서 부분 코드를 컴파일하는 것은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의 방법과 동일하죠. 단 어떤 걸 기계 코드로 바꾸는가 하면 자바 바이트 코드가 아닌 덱스 파일을 기계 코드로 바꾸는 거죠. 근데 최근에 나온 이제 코드들은 이 달빅 버추얼 머신용 덱스 파일 만드는 것까지 똑같아요. 근데 이걸 달빅 버추얼 머신에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APK 중에 이 APK 안에 뭐가 들어있죠? 덱스 파일이 들어있죠. 덱스 파일을 AOT라는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기계 코드로 미리 바꿔놔요. 그러면 기계 코드를 바꿔놓으면 이 ART라는 런타임이 이 기계 코드를 바로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JIT 컴파일러가 없겠죠. 그러면 이걸 이제 보통은 기계 코드를 만들면 소스 코드를 기계 코드로 바꿔요. 기계로 바꾸면 1대1로 똑같이 소스 코드를 그대로 기계 코드로 한 줄 한 줄 그걸 그대로 기계 코드로 다 바꿔요. 그런데 그게 이제 느려질 수 있어요. 느려지는 가장 간단한 예를 한번 보면 반복을 100번을 반복을 하는데 여기에 NO는 1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NO는 1이라는 코드를 NO라는 걸 변경하는 것이 뒤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 반복 룹 안에 둘 필요 없이 이걸 룹 바깥에 이렇게 위치해도 NO는 1이라는 걸 이쪽으로 옮겨도 상관은 없겠죠. 그죠? 그런데 기계 코드를 바꾸면 이 옮기는 작업 이런 걸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대로 기계 코드를 바꿔요. 그런데 이걸 최적화라는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최적화된 옵티마이즈된 기계 코드로 만들면 이런 것을 바깥으로 뺍니다. 이렇게 최적화하는 기법이 아주 다양하게 많아요. 최적화하게 되면
속도가 몇 배 빨라집니다. 우리가 소스 코드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미리 최적화를 고려해서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기계가 그러한 최적화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서 최적화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찾아서 최적화된 코드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덱스 파일은 여기 안드로이드 APK에 있는 이 덱스 파일 어떤 건가 하면 이런 기계어 코드예요. 그러면 이 기계어 코드를 어떻게 하느냐, 최적화된 기계어 코드로 바꿔주면 좋겠죠. 그래서 그걸 덱스옵트라는 프로그램이 최적화된 기계어 코드를 변환한 다음에 이 기계어 코드를 아까 봤던 달빅 버추얼 머신 위에서 실행하는 형태로 실행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은 ART 런타임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 것은 덱스 파일을 여기 최적화된 기계 코드로 바꿔줍니다. 이건 최적화된 덱스예요. 최적화된 덱스인데 여기서는 최적화된 덱스가 아니라 요 덱스를 먼저 덱스를 최적화된 요거하고 요거 같아요. 그죠? 최적화된 덱스 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 덱스 파일을 뭘 하느냐 하면 기계 코드로 다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기계 코드로 다 바꾼 다음에 그걸 런타임에서 실행하는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안드로이드 아키텍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에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아키텍처를 잘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안드로이드 앱을 이제 많이 만들어 볼 텐데 그 안드로이드 앱이 동작할 때 내부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양질의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학에 와서 뭔가를 배운다는 얘기는 단지 프로그램 랭귀지를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기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훨씬 효율적으로 잘 동작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엔지니어가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